말도 안 돼. 스위스에서 이 정도 폭설이면 벌써 휴교령이 내려지고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을 거야. 이렇게 빠른 제설 작업이 가능하다고?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한국은 미쳤어. 여기 한 스위스 여자가 한국인들을 보며 고함을 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추리히에 살고 있는 25살 아멜리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여러분께 용기 내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인데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국과의 운명적인 만남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집에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편하게 지내니 참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각한 강박증을 앓고 있어요. 이 병은 제 모든 일상을 옭아매고 단 한순간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제 강박증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색연필을 반드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순서로 정렬해야 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학교 종이 1분이라도 늦게 울리면 몸이 떨리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불안해졌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 증상이 점점 심해져 수업이 1분이라도 늦게 끝나면 공황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제가 예민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 이상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계획이란 계획이 꽉 차 있었고 그 계획이 어긋날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때문에 대학 진학은 제게 거의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저에겐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부모님은 금융업에 종사하며 바쁘게 살아가셨지만 그런 저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의 끝에 제가 대학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며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항상 똑같아요. 오전 7시 30분에 일어나 7시 35분에 아침을 먹고 7시 50분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방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보냅니다. 가끔 외출도 하지만 그마저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제게 세상은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조차 저는 불안해집니다. 세상이 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제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아무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친구가 많지 않은 저로서는 여행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고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이미지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한국 여행 블로그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고 클릭한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몇 주 동안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숨겨진 충동을 느꼈어요. 한 번쯤 그곳에 가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물론 강박증이 있는 제게 해외여행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만큼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한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랄 만큼 저희 상태는 좋아졌어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외부 활동을 조금씩 해보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처음엔 겁이 났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집 근처 도서관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도서관에 들어설 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소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책을 고르고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의 불안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느꼈어요. 계획 없이도 하루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을 드나들며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때론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이 더 즐겁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며 혼자 버티려 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병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 자유로움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랐겠죠. 저는 의사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로 초콜릿과 커피를 선물하며 내년에는 대학에 진학해 다른 친구들처럼 보통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약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나아졌으니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해외여행이라니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세상에 발을 내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게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해외여행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많아 아멜리에게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자신의 고향인 중국을 추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중국은 스위스 국민들에게 특별히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비자 걱정 없이 중국에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최고의 행운이에요. 어느 국가보다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여행 중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의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안심해도 좋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전부터 한국 여행을 꼭 한번 가고 싶었거든요. 그곳도 중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 있을까요?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국,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죠? 전 들어본 적이 없네요.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중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중국뿐이에요.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다들 한국이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알지 못할까? 왜 이런 매력적인 곳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할까? 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해외여행은 돌발 상황을 경험하며 강박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죠. 선생님께선 내가 좋아지고 있으니 해외여행을 가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어요. 저 가보고 싶어요. 제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은 아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고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아빠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멜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구나. 정말 대견하다.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벅차오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부모님은 아쉬운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아멜리야, 정말 미안한데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은 함께 갈 수가 없단다. 몇 달 후에 일이 정리되면 꼭 같이 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너무 간절해요. 부모님은 제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망설이셨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다음 진료 시간, 저는 의사 선생님께 부모님과 나눈 대화를 전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지금은 바쁘셔서 함께 갈 수 없대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가고 싶어요. 여행을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 못 가게 될까봐 정말 속상해요. 제 말에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멜리, 여행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여행지를 중국으로 결정한다면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선생님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니요? 선생님은 조카 팅팅을 소개하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제 조카 팅팅은 의과대학에서 수련 중인 학생이에요. 요즘 방학이라 시간이 많으니 부탁하면 아멜리 양이 중국 여행을 안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팅팅의 연락처를 주며 여행 중 필요하면 복용할 약도 처방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순간 한국은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달려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줄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팅팅이라는 의과대학 학생인데 중국에서 저를 도와주실 거래요. 부모님, 저 혼자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엄마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멜리가 정말 가고 싶다면 허락할게. 대신 매일 연락하고 건강에 유의하는 게 약속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은 제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 여행 준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부모님은 아침부터 제 짐을 챙기며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습니다. 아빠는 제 짐을 들어주며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멜리, 내가 잘할 거라는 걸 믿는다. 혹시라도 힘들면 바로 연락하렴.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어디서든 내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바랄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강박증에서 벗어난 듯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는 감정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드디어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러 떠나는구나.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강박증이라는 족쇄를 풀고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구름 위를 나는 광경을 보며 잠시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내 저의 오래된 강박증세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졌어요. 괜찮아. 약만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약은 가방에 없었습니다. 약이 캐리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약을 꺼낼 수도 없고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데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양인 여성이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다급하게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승무원에게 저희 상태를 설명했고 승무원은 응급용 진정제를 가져와 주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이 들었고 한참 후 깨어났을 때 저를 구해준 동양인 여성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강박증을 앓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소연이에요. 한국에서 왔고 지금 유럽에서 한 달간 배낭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소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녀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이나 혼자 여행을 했다니. 저는 겨우 첫 비행인데도 이 난리인데요. 저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웃었습니다. 소연은 한국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거리, 전통적인 한옥마을, 맛있는 음식들까지. 저는 그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고 머릿속에서 한국, 정말 멋진 곳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소연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중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한국행 비행기를 갈아타야 한다며 저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여행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저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과 헤어진 후 저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중국의 풍경에 약간 설렜지만 곧바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입국 심사 직원은 저를 바라보며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중국에 왔습니까? 숙소는 어디입니까? 일정표는 있습니까?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라는 말만 연신 반복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공항 직원은 제 핸드폰을 빼앗아 사진과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 없이 왔을까? 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직원은 제게 24시간 이내로 숙소를 정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간신히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캐리어를 챙겨 의사 선생님이 소개해준 팅팅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캐리어를 열어 약을 꺼내 복용했습니다. 약효가 돌아오자 긴장이 조금 풀렸고 멍하니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수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적는다. 과거 강박증에 시달릴 때 했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왜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분명 좋아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저는 수첩을 덮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속상했고 한편으론 제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소개해준 조카 팅팅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첫인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도도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무언가 차가운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비행기에서 만난 소연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소연은 따뜻하고 친절했는데 팅팅은 왠지 모르게 날카롭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팅팅이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삼촌한테 대충 이야기 들었어요. 강박증 있다면서? 그래서 혼자선 못 다니고 나한테 붙어 있으라고 한 거죠. 그녀의 말투는 묘하게 비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하지만 팅팅은 제 이름조차 묻지 않고 아, 네, 반갑고 빨리 가죠. 시간 없어요. 라며 손짓으로 저를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 나도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질 때가 많으니 그녀도 나처럼 어색할 수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따라갔습니다. 팅팅은 저를 이끌고 베이징의 유명한 명소 몇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자금성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자금성이에요. 중국 황제들이 살던 곳이고 뭐 그런 거죠. 사진 찍을 거면 빨리 찍고 가요. 사람 많아지면 복잡해지니까. 그녀의 태도는 마치 가이드를 억지로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생겨 여기서 황제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팅팅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역사 같은 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다음 장소로 갈게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를 도와주러 나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성의가 없는 걸까요? 내가 그녀에게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이 여행을 부탁한 게 그녀에겐 큰 부담이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테난먼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팅팅은 여전히 최소한의 설명만 하며 저를 휙휙 끌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가 멍하니 구경하고 있으면 뭐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와요. 라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묵직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폐를 끼쳤나?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이유가 있나? 생각할수록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대충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니 여기 메뉴는 간단하니까 알아서 골라요. 라고 말하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대충 음식을 골랐고 식사 내내 그녀와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팅팅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팅팅,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바쁘니까 아침 일찍 나갈 거예요. 알아서 준비 잘하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나만 더 불안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겨우 참고 넘겼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났던 소연의 따뜻한 태도와 팅팅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비교되었습니다. 왜 나는 소연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걸까? 왜 팅팅처럼 나를 귀찮아하는 사람에게 의존해야 할까?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중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팅팅과의 여행은 제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성의 없는 태도에 지친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일주일 동안 여기에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팅팅을 따라다니는 내내 저는 강박증에 매달리듯 작은 수첩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빼곡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켜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팅팅은 그런 저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멜리, 진짜 이런 데까지 와서도 그런 거 하고 있어? 할 일 적는다고 뭔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자존심이 상했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팅팅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너 혼자 돌아다니든가 아니면 내 친구들 만나러 같이 가든가. 알아서 해. 중국에서 혼자 다닐 자신이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팅팅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혹시 그녀의 친구들은 더 친절할지도 몰라 라는 작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팅팅의 친구들을 만난 장소는 베이징의 한 카페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앉아 있었고 팅팅은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녹아들었습니다. 팅팅과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어로 대화했어요. 처음엔 그들이 제게도 말을 걸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제게는 단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저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왜 나를 데리고 왔지? 그냥 혼자 있으라고 할 걸 그랬나?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웠던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저는 팅팅과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 완벽히 소외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번역기를 켜고 그들의 대화를 몰래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런데 번역된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혼자서 여행을 못하지? 진짜 이해 안 돼.
중국에 왔으면서 중국어도 못해? 그냥 나도 중국어 못하니까 이렇게 뒷담화하기도 좋잖아. 근데 뭘 자꾸 적는 거야? 정신 사나워 죽겠네. 보는 내가 답답하다. 그들은 대놓고 저를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숨이 가빠지고 눈물까지 고여 올랐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지?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 결국 저는 폭발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다 알아. 중국어 못한다고, 혼자 여행 못한다고,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러 여기 온 게 아니야. 팅팅과 그녀의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낀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조용히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국 공항에 도착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제일 한심해 보였거든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다니, 여행조차 스스로 해내지 못하다니,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약이 없다는 사실이 더 불안했지만 지금 이 순간 먹지 않으면 도저히 불안 증세를 떨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약을 먹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스위스행 비행기 표를 끊으려고 공항 키오스크 앞에 섰지만 문득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망치듯 돌아가야 하지? 나는 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가자. 나머지 여행 기간 동안 한국에서 모든 걸 해보자.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공항 대기실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불안해서 계획표를 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혼자 여행을 하며 실패하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5일간의 일정을 빼곡히 적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해낸다는 걸 증명해 보일 거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계획표를 보며 의욕이 넘쳤습니다. 좋아. 이제 이 계획대로 움직이면 돼.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 속으로 계획표를 넣었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스위스에서도 폭설은 자주 겪었지만 한국의 폭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눈이 내리면 제설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가 금세 마비되곤 했어요.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제설차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학교와 회사는 폭설이 내리면 곧바로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야 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오면 오늘 일정은 다 망쳤겠지. 눈이 녹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숙소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쏟아지는 눈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지하철과 버스는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스위스에서라면 이렇게 큰 폭설이 내린 날에는 모든 것이 멈추고 혼란에 빠졌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일 틈도 없이 도로와 보도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한국 뉴스를 번역기를 통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폭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폭설 예보가 발표되면 이미 여러 단계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에 따라 각 구청과 시청에서 비상대기조를 꾸리고 염화칼슘과 제설차는 주요 지점에 미리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공무원들은 눈이 내리는 즉시 도로와 보도에 나가 제설 작업을 시작했고 경찰들은 교차로마다 나와 차량과 보행자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조직적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감탄하며 뉴스를 읽던 중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 날 아침 저는 직접 거리로 나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길거리에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는 누군가가 스스로 빗자루와 삽을 들고 나와 눈을 쓸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협력해 주차장과 공용도로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점의 주인들은 가게 앞 보도를 치우며 웃는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눈이 오면 도로 관리와 제설은 정부의 몫으로 여겨지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 앞마당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노약자와 아이들을 위해 더 위험한 길을 먼저 정리하는 배려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도로에 깔려있는 열선 시스템이었어요. 주요 도로에는 폭설이 내리자마자 열선이 작동해 눈이 녹고 있었고, 덕분에 차량 통행이 훨씬 원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런 기술이 아닌 경찰과 시민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질서 정리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아침에도 교통 정체가 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찰들이 교차로마다 나와 차량과 보행자를 직접 통제했기 때문이었어요. 스위스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개인주의가 익숙했습니다. 물론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일이 아니면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폭설 같은 긴급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나라의 공동체 정신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강박증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기술적인 시스템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간의 배려와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박증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만 했던 제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서로 돕고 협력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 사실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여행 막바지에 이르러 저는 드디어 제가 세운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가 설계한 방식대로 즐겼습니다. 강박증이라는 족쇄 속에 갇혀있던 제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느낀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더 이상 강박증이 저를 지배하지 않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젠 다음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자신감은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한국에 여행 온 아멜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도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